13조 원. 미국이 한국에 칼을 들이댄 금액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비웃었죠. 저 나라는 이제 끝났다. 157대의 카메라가 굴복의 순간을 포착하려 대기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제국의 협상을 지켜본 전략 분석가로서 말이죠. 그런데 72시간 후 제 생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이 꺼내든 건 13조가 아니었습니다. 1238조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에드워드 블랙울프입니다. 그날 저는 목격했습니다. 숫자가 무기가 되는 순간을. 한 나라가 제국을 무릎 꿇리는 순간을요. 전화벨이 새벽 3시에 울렸습니다. 30년 경력의 이 시간 전화는 딱 두 가지였죠. 전쟁이 터지거나 동맹이 무너지거나. 수학이 넘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블랙울프, 72시간 안에 한 동맹이 무너집니다. 워싱턴으로 오십시오. 13조 원.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금액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조롱했죠. 동맹 무임승차국, 안보 무료 이용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전략 분석가로서 말이죠. 그런데 72시간 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꺼내든 숫자는 13조가 아니었습니다. 1238조였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격할 건 동맹의 붕괴가 아니라 제국의 각성이 될 거라는 걸. 진짜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진실로 싸우는 거라는 걸. 저는 에드워드 블랙울프입니다. 미 합동참모본부 전략분석실에서 30년을 일했죠. 나토 전략실, 태평양 사령부, 국방부 안보회의실. 제가 거치지 않은 회의실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림자 참모라 불렀죠. 단 한마디로 외교 전략을 뒤집는 사람이라고요.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침묵은 협박이었고 분석은 무기였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토론토에서 워싱턴까지 비행기 안에서 저는 브리핑 문서를 읽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단순해 보였죠. 미국이 요구하고 한국이 어느 정도 양보하고 타협점을 찾는 것. 30년간 수없이 본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국무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십 대의 중계차가 진을 치고 있었죠. 157대의 카메라. 세계 각국 언론사들이었습니다. CNN 앵커가 오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동맹의 균형이 바뀝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공개 처형이었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냉방이 강했지만 공기는 뜨거웠습니다. 미국 측 협상단이 먼저 자리를 잡았죠. 데이비드 마이클스 수석대표, 국무부 차관보급 인사들. 그들의 표정엔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인원은 절반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공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함이 보였죠. 선두의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태준. 외교부 통상본부장이었죠. 50대 중반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손목시계를 매만졌습니다. 낡은 시계였죠. 저는 그 동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30년 경력이 말해줬죠. 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마이클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13조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한국의 현재 분담률은 18%입니다. 일본은 86%, 독일은 28%를 부담하고 있죠. 한국은 안보 무임승차국입니다. 그는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여론조사 수치였죠. 미국 국민의 97%가 한국의 증액에 동의합니다.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이었죠. 저는 한국 측을 봤습니다. 강태준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메모만 하고 있었죠. 옆에 여성 외교관 이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죠. 마이클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72시간 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미국은 새로운 전략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최후 통첩이었죠. 회의장 전체가 한국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굴복의 순간을 기대했죠. 그때 강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계를 한 번 더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투명하게 합시다. 단 5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엔 떨림이 없었죠.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는 굴복하러 온 게 아니다. 전쟁하러 왔다. 강태준의 그 한마디 이후 회의장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미국 측이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죠. 하지만 금방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마이클스가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 18%, 일본 86%, 독일 28%. 이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그런데 방위비는 최하위 수준이죠. 이게 공정합니까?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논리를 이해했죠. 30년간 수없이 본 패턴이었습니다. 숫자로 압박하고 여론으로 조이고 결국 굴복시키는 것. 그런데 한국 측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강태준은 무언가를 적고 있었죠. 이수진 외교관의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권력은 오만을 숫자 뒤에 숨긴다. 마이클스가 계속했습니다. 미군 2만 8천 명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무기 체계를 제공하고 있죠. 이게 공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미소였죠. 한국 국민들이 명동에서 사는 명품 가방 한 개 값이 미군 한 명 유지비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안보는 공짜로 받으려 하십니까?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무의식적이었죠. 30년 경력 동안 수많은 협상을 받지만 이건 도를 넘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다. 모욕이다. 제 속마음이었습니다. 한국 측 테이블을 봤습니다. 이수진의 손이 더 떨렸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달랐죠. 그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계를 다시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무언가 끓고 있었죠. 마이클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준비해왔다고. 화면에 흑백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죠. 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갑판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서 있었습니다. 이 배를 아십니까?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음도 멈췄죠. 마이클스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메리디스 빅토리호입니다.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1950년 12월 흥남철수 작전. 이 배는 14,000명의 피난민을 실었죠. 화물선이었습니다. 정원은 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4,000명을 실었습니다.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 나왔습니다. 부상당한 군인이 보였죠. 미군 제복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데이비드 마이클스입니까? 강태준이 마이클스를 똑바로 봤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마이클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죠. 어떻게? 그걸. 강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마이클스 대위. 당신의 조부이십니다. 1950년 12월 23일 흥남 부두에서 중공군의 포격에 복부 관통상을 입었죠. 출혈이 심했습니다. 메리디스 빅토리호에 실렸지만 의료진이 부족했습니다. 그가 멈췄습니다. 회의장이 더 조용해졌죠. 한국인 소년 하나가 물 한 모금을 떠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의 곁을 지켰죠. 지혈을 도왔습니다. 손수건으로요. 강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소년이 없었다면 데이비드 마이클스 대위는 새벽에 숨을 거뒀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태어나지 않았겠죠. 침묵이었습니다.
CNN 앵커조차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했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진실이 국가를 침묵시키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게 바로 그 순간이었죠. 마이클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소녀는 누구였습니까? 강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군 기록엔 이렇게 적혀 있죠. 한 한국 소년이 물 한 모금으로 생명을 구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명품 가방 이야기를 하셨죠. 그 소년은 가방은커녕 신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물을 나눴습니다. 당신 조부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회의장이 무거워졌습니다. 강태준이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이 공짜로 안보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미 값을 치렀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역사가 방향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한가운데 있다. 회의장은 정전된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마이클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죠. 그는 조부의 사진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말문이 막힌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협상장에서 권력이 무너지는 순간을 여러 번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용하게 무너지는 건 처음이었죠. 강태준은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죠. 그저 침묵으로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더 강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참 후 마이클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조부가 한국에서 부상당했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살렸는지는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메리디스 빅토리호의 항해일지, 미 해군 보고서, 생존자들의 증언. 그 소년의 이름은 없지만 그가 한 일은 남아있죠. 그가 잠시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그날 14,000명이 살았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기적이죠. 하지만 우리에겐 그 숫자 하나하나가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아이들이었습니다. 회의장의 기자들이 메모를 멈췄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도 꺼졌죠. 강태준이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명품 가방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소녀는 신발도 없었습니다. 겨울 바다 위에서 맨발이었죠. 그런데 자기가 가진 유일한 물을 나눴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나눴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동맹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수업이었죠. 마이클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장 전체를 뒤흔들었죠. CNN 앵커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역사가 지금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강대국의 논리는 한 소년의 희생 앞에서 무너졌다. 강태준이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우리는 빚진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빚을 받을 자격이 있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74년간 우리는 함께 싸웠습니다. 베트남에서,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군은 단 한 번도 미군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파병 연인원 33만 명. 전사자 5,000명. 이게 공짜입니까? 회의장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숫자로 전쟁을 분석했다고. 하지만 숫자 뒤에 사람을 본 적은 없었다고. 그때 제 시선이 강태준의 노트북 화면 한쪽으로 갔습니다. 파일 목록이 보였죠. 토지가치 평가, 기지 현황, 1238조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1238조?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직감했습니다. 이건 아직 서막일 뿐이라는 걸. 강태준이 화면을 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는 숫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로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따라 일어났죠. 회의장을 나가기 전 강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역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잊어도 역사는 기억하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들은 굴복하러 오지 않았다. 전쟁하러 왔다. 그것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미국 측 대표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마이클스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노트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내일 진짜 폭풍이 온다. 다음 날 오전 9시 회의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미국 측은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마이클스의 표정은 어제와 달랐죠. 무언가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관찰자 신분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를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강태준이 선두였습니다. 그의 손에 노트북이 들려 있었죠. 어제 본 그 파일이 담긴 1238조.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역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미국은 13조 원을 요구하셨죠. 공정한 분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공정하게 계산해 봅시다. 마이클스가 긴장한 표정으로 봤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반도 지도였죠. 그 위에 빨간 점들이 하나씩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용산. 빨간 점 하나. 평택. 또 하나. 군산, 오산, 동두천, 포항, 대구. 점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며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도가 아니다. 레버리지다.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미군 기지 총 78개. 총 면적 2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여의도의 70배죠.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1953년부터 74년간 이 땅은 무상으로 제공됐습니다. 단 1원도 받지 않았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그는 땅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레버리지를 보여주고 있다. 강태준이 계속했습니다. 서울 용산 기지 240만 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서울 땅값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그가 숫자를 띄웠습니다. 45조 원.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평택 기지 1300만 제곱미터. 계산하시겠습니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74년간 무상 제공된 토지의 총가치. 현재 시세로 환산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1238조 원.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이런 반전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이클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터무니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준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터무니없습니까? 이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공동으로 산정한 공시지가입니다. 당신들도 확인할 수 있죠. 그가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공식 문서들이었습니다. 74년간 단 한 번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계산하면 불편해지니까요. 강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들은 13조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1238조를 제공했죠. 이게 공정한 계산입니까? 침묵이었습니다. 마이클스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컵을 잡는 손이 흔들렸죠. 저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패닉. 진실이 벽을 칠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강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청구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묻고 싶습니다. 그가 마이클스를 똑바로 봤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공짜로 받았습니까?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CNN 앵커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역전입니다. 저는 강태준의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딸깍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움직이고 있다. 한국 쪽으로. 마이클스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미국 측 대표들도 말을 잃었죠.
강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13조의 협상이 아닙니다. 1238조의 계산입니다. 그가 화면을 껐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대표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나갔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무기 없이 왔다. 하지만 숫자라는 폭탄을 가지고 왔다. 사흘째 오전 미국 측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마이클스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토지 가치를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땅 위에 무엇이 있는지 잊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미국은 70년간 한국을 보호했습니다. 최첨단 무기, 전투기, 미사일 방어 체계. 그게 바로 대가입니다. 회의장이 긴장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반격이 시작됐다. 그런데 강태준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죠. 좋습니다. 그럼 기술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가 노트북 화면을 켰습니다. 전투기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였죠. 미국의 자랑입니다. 최첨단 스텔스 기술이죠. 강태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전투기 내부가 보였습니다. 모듈이 회전하며 부품들이 하나씩 표시됐죠. 그중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품들이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파란색 부품들. 강태준이 멈췄습니다. 전부 한국산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엔진을 노리고 있다. 화면이 계속 넘어갔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레이더 모듈, 통신 장비, 정밀 센서. 하나씩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한화시스템. 당신들의 전투기는 한국 기술로 움직입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보호하셨다고요? 그 보호 장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이클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태준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후반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배경은 공장이었습니다. 윤상철입니다. 한화시스템 수석기술자죠.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확신에 찼습니다. 40년간 이 일을 했습니다. 미국 전투기 부품 만드는 일이죠. 그가 손에 작은 부품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F-35 레이더 신호처리 모듈입니다. 이거 하나 고장나면 전투기 한 대가 고철이 되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상철이 계속했습니다. 40년 전엔 우리가 미국 기술 배웠습니다. 도면 보고 따라 만들고 밤새 연구했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르칩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이 우리 공장에 와서 배워갑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보호받았다고요? 우린 이미 스스로 만듭니다. 당신들 무기도 우리가 숨쉬게 합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강태준이 다시 자료를 띄웠습니다. F-35, F-16, F-15. 현재 미 공군 주력 전투기입니다. 한국산 부품 비율 평균 38%죠.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만약 공급이 중단된다면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24시간 후 가동률 70%로 하락. 그래프가 떨어졌습니다. 48시간 후 40%. 더 떨어졌습니다. 72시간 후 태평양 방어선 유지 불가능. 그래프가 바닥을 쳤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72시간이면 제국이 멈춘다. 마이클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강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현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가 화면을 껐습니다. 우린 약소국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건 우리 기술 덕분입니다. 회의장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기술이 무기가 되는 순간을 목격했다. 강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균형을 만듭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미국 측 대표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당황한 표정들이었죠. 저는 강태준의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지배하지 않는다. 하늘을 띄운다.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 2시에 재개하겠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남아 생각했습니다. 이건 전투기가 아니었다. 진실의 도면이었다. 오후 2시 회의가 재개되기 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측 대표들이 급히 복도로 나갔죠. 전화를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표정들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터졌다. 한국 측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강태준은 창밖을 보고 있었죠. 이수진은 단말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수진의 단말기가 진동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태준에게 화면을 보였죠. 저는 그들의 표정 변화를 봤습니다. 폭탄이 터졌다. 회의장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CNN 속보가 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오찬중 발언. 한국이 돈으로 안 내면 땅으로 갚게 하면 돼.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다. 약탈이다. 마이클스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뉴스 보셨죠? 마이클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개인 의견입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계획이었죠. 그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문서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제목이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오퍼레이션 라스트 찬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준이 문서를 확대했습니다. 작전 개요. 1단계 협상 전 세계 생중계로 압박. 2단계 13조 원 증액 관철. 3단계 중거리 미사일 기지 한반도 강제 배치. 그가 멈췄습니다. 4단계 한국 정부 불응시 주한미군 감축 및 동맹 재검토.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수많은 작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죠. 이건 동맹국을 상대로 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굴복까지 각본으로 썼다. 마이클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강태준이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보내줬습니다. 미국 내부에서요.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메일 한 통이 나타났습니다. 발신자는 데이비드 박이었습니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관입니다. 20년 경력이죠. 강태준이 이메일을 읽었습니다. 나는 미국인입니다. 하지만 양심도 있습니다. 진짜 동맹은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지켜야 할 파트너입니다. 굴복시킬 식민지가 아닙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태준이 계속 읽었습니다. 이 문서를 공개합니다. 제 경력이 끝나도 상관없습니다. 진실이 더 중요하니까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권력 안에도 양심은 숨쉰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강태준이 마이클스를 봤습니다. 당신들은 협상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굴복시키러 왔죠. 마이클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진짜 협상을 시작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죠.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싸우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가 시계를 매만졌습니다. 내일 우리의 제안을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선택해야 할 겁니다. 그가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따라 일어났죠. 문을 열기 직전 강태준이 돌아봤습니다. 동맹은 명령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마이클스는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다른 대표들도 말이 없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
제국의 심장이 흔들렸다. 그리고 내일 폭풍이 온다. 이번엔 한국의 폭풍이. 회의장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죠. 블랙울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전쟁을 봤다. 그러나 이 전쟁은 문서 한 장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내일 역사로 끝날 것이다. 다음 날 오전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조명이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집중하고 있었죠. 어제의 폭로 이후 모두가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미국 측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마이클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밤새 워싱턴과 통화했다는 게 역력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강태준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결의가 보였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폭풍이 시작된다. 강태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매만졌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화면을 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국, 우리 없었으면 지도에도 없는 나라야. 돈 안 내면 땅으로 받으면 돼.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동시에 속보를 쏟아냈죠. CNN, BBC, 알자지라. 모두가 이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스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건 실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강태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본심입니다. 그가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오퍼레이션 라스트 찬스 문서가 전체 화면으로 떴습니다. 1단계 압박, 2단계 증액, 3단계 미사일 기지 강제 배치, 4단계 동맹 해체 위협. 그가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동맹입니까?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CNN 앵커가 속삭였습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는 마이클스를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강태준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제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블랙아웃 코리아. 한국이 기술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는가?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24시간 F-35 가동률 70%. 빨간 그래프가 떨어졌습니다. 48시간 40%. 더 떨어졌습니다. 72시간 태평양 방어선 붕괴. 그래프가 바닥을 쳤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72시간이면 제국이 멈춘다. 마이클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국을 위협하시는 겁니까? 강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물리학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부품이 없으면 엔진이 멈춥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현실이죠. 회의장이 무거워졌습니다. 강태준이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화면이 분할됐습니다. 삼성, 현대, SK, LG, 한화. 각 회사 로고가 나타났죠. 그리고 하나씩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삼성전자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국가 안보에 필요한 모든 결정을 정부와 함께합니다. 현대자동차 회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SK, LG, 한화. 모든 회장들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본주의가 애국심에 무릎 꿇는 순간이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태준이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는 나라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70년 전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존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린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선택합니다. 회의장 전체가 그를 봤습니다. 당신들이 동맹을 협박의 도구로 쓴다면 우리도 선택할 겁니다. 그가 마이클스를 똑바로 봤습니다. 체크메이트입니다. 총알 없이 균형으로. 침묵이었습니다. 마이클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순간을 목격했죠. 저는 강태준의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체크메이트. 총알이 아니라 균형으로. 강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의 제안을 듣겠습니다. 그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따라 일어났죠. 회의장에 남은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날 총 한 방 없이 제국이 무릎을 꿇었다. 강대국의 엔진이 멈춘 순간 진짜 균형이 세워졌다. 다음 날 오전 회의장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정적이 흘렀죠. 전 세계가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선택을. 마이클스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붉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죠.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강태준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무언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결단이었죠. 마이클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동맹을 도구로 봤습니다. 파트너를 약자로 취급했죠.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강태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그 침묵을 이해했습니다. 진짜 권력은 미소 짓지 않는다. 강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13조 원. 당신들이 요구한 금액이죠. 마이클스가 긴장했습니다.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돈으로 복수할 수도 있습니다. 1238조를 청구할 수도 있죠. 강태준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가 화면을 켰습니다. 대신 제안합니다. 한미기술동맹 2.0.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미국, 민간 기업이 함께 만드는 기술혁신 펀드입니다. 규모는 33조 원이죠.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차세대 반도체, 우주기술. 함께 개발합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는 동맹 자체를 다시 쓰고 있다.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협력이죠.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이클스가 그 손을 봤습니다.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손이 맞잡혔습니다. 카메라 셔터음이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순간을 봤죠. CNN 앵커가 말했습니다. 역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화했습니다. 저는 그 악수를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짜 지도자는 싸움이 끝난 뒤 손을 내민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강태준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죠. 과천국립과학관. 밤이었습니다. 강태준이 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소녀는 7살쯤 되어 보였죠. 별빛 아래서 망원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을 봤습니다. 소년이 물었습니다. 아빠, 저 별이 아빠 시간 지켜주는 별이야? 강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민준아. 이제 그 별은 우리 모두의 시간이지. 그가 아들의 손목시계를 매만졌습니다. 아들이 그린 별 그림이 있는 시계였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게 권력의 진짜 모습이다. 조용하고 영원하다. 밤하늘의 별들이 빛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에드워드 블랙울프입니다. 30년간 수많은 협상을 지켜봤습니다. 제국의 흥망을 분석했죠. 하지만 그날의 장면만은 달랐습니다. 그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였죠. 그들은 복수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래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대국은 남을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라죠. 총보다 강한 건 기술입니다. 돈보다 값진 건 품격이죠. 그리고 동맹보다 단단한 건 신뢰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날 자신이 바로 그런 나라임을 증명했습니다. 72시간의 전쟁. 총알 한 발 없이 제국을 흔들었던 그 시간. 저는 그 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숫자가 아닌 신념으로 움직이는 나라. 그 이름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